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청소년들이 순수하고 걱정 없는 아이들로 단지 삶을 배우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어떤 청소년들이 가장 경험 많은 수사관들조차 충격에 빠뜨릴 만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범죄 기록이 아니라 젊음이 변명이 아닌 오히려 가중처벌의 이유가 되어버린 진정한 비극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폭력에 대한 갈망이 실제 범죄로 이어진 스튜어트 할링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불과 18살의 나이에 공포의 도구가 되어 무고한 여성을 공격했습니다. 33세 간호사 셰릴 모스는 단지 세인트 조지 병원 뒷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 평범한 휴식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삶은 그 순간 비극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범죄 드라마에 집착했던 할링은 수많은 시간을 들여 범죄자들의 행동을 연구하고 자신의 병적인 상상을 키워왔습니다. 제리를 공격했을 때 그의 범죄는 차가운 계산 아래 이루어졌으며 마치 자신이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을 현실로 옮기려는 듯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블로그에서 충격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흑인 여성을 죽이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자신의 계획을 상세히 기록해 두었던 겁니다. 이러한 암울한 기록은 그가 체포되지 않았다면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의 죄는 명백했으며 누구도 그가 사회에 위험하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셰릴의 남편은 이것이 아내를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세상은 하나의 괴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말하며 고통스러운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브렌다 스펜서라는 이름은 공포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는 단 16살의 나이에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979년 1월 29일 아침 샌디에이고에 있는 그로버 클리블랜드 초등학교의 하루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종소리, 수업,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하지만 몇 분 후 이 모든 것이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브렌다는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소총을 들고 학교 맞은편 자신의 집 창문에서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물은 아이들과 교사들이었습니다. 학교 교장 버턴 러그와 관리인 마이크 수차르는 학생들을 보호하려다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8명의 아이들과 1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브렌다, 그녀는 창문에 앉아 마치 게임을 구경하듯 태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게임은 피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체포했을 때 모두가 그녀의 설명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가장 경험 많은 형사들조차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는 질문에 브렌다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월요일이 싫어요. 그냥 내 하루를 재미있게 만들고 싶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잔혹함에 대해 이렇게 무관심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소름 끼쳤던 것은 그녀가 아이들이 총에 맞는 걸 보는 게 재미있었다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녀가 얼마나 차가운 심장을 가진 사람인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법원은 그녀를 1급 살인, 이건과 다수의 폭력 혐의로 유죄 판결했습니다. 그녀의 형량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듣는 이를 깊은 충격에 빠뜨리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존 실바라는 이름은 이제 냉혹함의 대명사로 불립니다. 그는 겨우 15살에 불과했지만 그의 범죄는 가장 노련한 수사관들조차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12살 소년 제리리 엘리 주니어의 실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그의 시신은 쓰레기 저장소 바닥에서 손발이 묶인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름 끼쳤던 것은 시신 옆에서 발견된 쪽지였습니다. 그 쪽지에는 끔찍한 고문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속옷만 남기고 옷을 벗길 것, 손을 묶을 것, 입을 막을 것, 눈을 감길 것. 나중에 이 쪽지가 존 실베에 의해 작성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존 실바는 제리의 이웃이자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그는 제리를 잘 알고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끔찍한 계획을 준비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 존은 제리를 유인해 함정에 빠뜨리고 묶은 뒤 그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범죄가 너무나 철저히 계획되어 있어 마치 성인이 저지른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성인이 아니라 왜곡된 사고를 가진 잔혹한 범죄자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존은 성인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가 종신형과 가석방 없는 처벌을 선고하는 동안 그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은 단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제리의 가족은 법원에 이런 범죄가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졌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존은 재판 내내 단 한 번도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과 판결을 듣는 내내 보였던 냉혹함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잔인함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안토니오 바르보와 나타네 파피는 그들의 잔혹함으로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소년들입니다. 그들의 희생자는 안토니오의 78세 할머니로 그녀는 손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로부터 위험이 닥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2013년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14살이던 안토니오와 13살의 친구 나타네 파피는 안토니오의 할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는 두 소년을 기쁘게 맞이하며 심지어 안토니오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아이들이 왔다고 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두 소년은 할머니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토니오는 도끼를 들어 할머니의 머리를 내려쳤지만 곧 공포에 사로잡혀 화장실로 도망쳐 구토를 했습니다. 그가 다시 거실로 돌아왔을 때 나타네는 망치를 들고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를 계속해서 내려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은 그들의 잔혹함이 극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범행 후 두 소년은 할머니의 시신을 차로 옮겨 처리하려 했지만 힘이 부족해 실패했습니다. 결국 시신을 차고에 남겨둔 채 그녀의 보석과 돈, 몇 가지 물건을 훔쳐 도망쳤습니다. 재판에서 안토니오는 사죄의 뜻을 전하려 했고 심지어 직접 쓴 편지를 준비했지만 끝내 읽지 못하고 눈물 속에 무너졌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안토니오가 머리 외상을 입은 이력이 있어 그의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참작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오 바르보는 36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가석방 신청 자격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나타네 파피 또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의 형량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또 한 번 의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이토록 어린 나이에 이런 극단적인 잔혹성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니콜라스 크루즈라는 이름은 이제 미국 전역에서 공포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범죄는 수백만 명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2018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날은 평범한 학교 생활의 하루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쁨과 웃음 대신 총성이 학교를 뒤덮었습니다. 당시 19세였던 니콜라스 크루즈는 반자동 소총을 들고 학교에 나타나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유도하기 위해 화재 경보를 작동시켰고 복도로 나온 학생들을 향해 총을 난사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냉혹하고 철저했습니다. 방독면을 착용하고 연막탄을 사용해 혼란을 일으킨 뒤 눈앞에 보이는 모든 이를 가차없이 공격했습니다. 이 끔찍한 공격으로 17명이 목숨을 잃었고 1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몇 분 만에 학교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총격 후 크루즈는 달아나는 학생들 사이에 섞여 도망치려 했으나 같은 날 오후 3시 40분경 인근 지역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어린 나이에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질 수 있었을까? 조사 결과 니콜라스 크루즈는 문제아로 자라왔으며 부모 없이 성장하며 수많은 정신적 문제를 겪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내면의 분노와 공격성은 오랜 시간 쌓여 결국 이 끔찍한 비극으로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그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크루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변호인단은 그의 정신적 문제가 참작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비극은 미국 학교 총기 난사 사건 중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총기 규제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지만 무엇보다도 어린 자녀를 잃은 가족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남겼습니다. 니콜라스 크루즈의 이야기는 때로는 괴물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자랄 수도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이야기는 악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조차 숨겨져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제 우리는 록사나 시코르스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청소년의 잔혹함 뒤에 숨겨진 고통, 외로움, 그리고 심리적 상처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녀의 과거가 그녀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록사나의 선택은 그녀의 가족의 삶을 망가뜨렸고 결국 그녀를 감옥으로 이끌었습니다. 록사나는 겨우 15살이던 시절 한밤중에 자신의 남동생을 공격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복잡한 양부모 가정 생활이 절정에 이른 순간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부모로부터 도망치려 했고 다른 형제들을 폭행한 적도 있었지만 그녀의 분노가 이런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폴란드에서 학대를 받으며 자란 록사나는 2명의 남동생과 함께 입양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게 하는 희귀 질환인 반응성 애착 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양부모는 그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의 과거에서 비롯된 깊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17살이 된 록사나는 남동생을 공격한 혐의로 법원에서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의 양어머니인 로렌 시코르스키는 법원의 선처를 간청하며 록사나가 감옥이 아닌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연약한 소녀입니다. 성인 교도소는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입니다. 라고 로렌은 호소했지만 법원은 단호했습니다. 재판장에서 록사나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양부모에게 자신이 그들이 바랐던 딸이 되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사과는 엄격한 판결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통스러운 과거가 현재의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또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딜런 슈메이커라는 이름은 용서할 수 없는 잔혹함의 대명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겨우 16살이던 2013년 3월 나라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날 딜런은 여자친구의 1살 배기 아들 오스틴 스미스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어린아이가 끔찍한 비극의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발견했을 때 오스틴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둔기에 의한 심각한 외상으로 사망했으며 법의학자들은 그 충격이 너무 강력해 아이가 생존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서 딜런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며 자신을 변호하려 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오스틴의 어머니 애슐리 스미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과는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애슐리는 너무나 깊은 고통과 분노로 인해 그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딜런 슈메이커를 2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하고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2016년 항소 법원에 의해 형량이 다소 감형되었지만 이는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슬픔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순간의 잔혹함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공포와 불신의 순간적인 폭발이 두 생명을 앗아간 비극입니다. 쿠르부아지의 심스, 그의 이름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겨우 15살이던 그는 누구나 소름 끼칠 만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15년 12월 쿠르부아지에는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가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벌어진 일은 끔찍한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무기를 구입한 뒤 그는 거리로 나왔고 2명의 청소년인 제임스 스타와 브랜든 펠프스를 발견했습니다. 쿠르부아지에는 그들이 자신을 강도질하려 한다고 생각했고 공포에 사로잡혀 총을 꺼냈습니다. 그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총을 발사했고 2 청소년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재판에서 쿠르부아지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모든 것이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쿠르부아지에가 아버지 없이 자랐으며 그의 어린 시절은 생존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거리의 법칙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올바른 롤모델이 없는 환경에서 자랐고 길거리가 그의 가족을 대신했던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쿠르부아지의 심스에게 70년에서 1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에 따라 그는 35년이 지나야 가석방을 신청할 자격이 생기지만
설령 가석방이 허용되더라도 남은 긴 형량은 여전히 그의 인생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게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공포와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또한 우리가 청소년 범죄와 그 배경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조슈아 필립스의 이름은 이제 그의 고향에서 끔찍한 비극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겨우 14살이었던 그는 이웃 소녀 메디 클리프턴을 살해해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비운의 날, 8살 소녀 메디는 조슈아의 집에 찾아와 그를 놀러 나오라고 초대했습니다. 조슈아의 엄격한 아버지는 아들과 다른 아이들이 어울리는 것을 금지했지만 그는 메디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둘은 집 앞마당에서 야구를 하며 놀던 중 불행히도 공이 메디의 눈을 강타했습니다. 메디는 울음을 터뜨렸고 조슈아는 아버지의 꾸지람을 두려워하며 사건을 숨기려 했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조슈아는 메디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야구 방망이로 그녀를 때렸습니다. 이어 그는 흔적을 없애기 위해 메디의 시신을 자신의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메디의 부모는 딸이 실종된 후 며칠 동안 필사적으로 그녀를 찾았고 온 마을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필립스 가족의 집 안, 그것도 조슈아의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종 7일째, 조슈아의 어머니는 그의 방에서 이상한 냄새를 감지했습니다. 침대 아래를 확인한 그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메디의 시신은 그곳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고 조슈아는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에서 조슈아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이것이 사고에서 시작된 비극이며 당시 어린 소년이 공포와 패닉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슈아 필립스는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두려움과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조슈아의 선택이 한 소녀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삶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제시카 칼라인, 17살의 소녀가 평범했던 드라이브를 두 생명을 앗아간 비극으로 바꿨습니다. 2015년 4월, 제시카는 친구들인 브랜든 에이버리와 아만다 스트링랜드와 함께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이는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자동차는 시속 76마일 약 122km를 넘는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으며 수사 결과 그녀는 충돌 직전까지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든 것은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차량은 도로를 벗어나 병원 앞 표지판을 들이받고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는 브랜든과 아만덱에 치명적이었고 그들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제시카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탑승자 모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자동차 과실치사죄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그녀가 가능한 한 최소 형량을 받도록 노력했고 결과적으로 그녀는 1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형벌로 희생자들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가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가장 충격적이었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